안녕하세요. 좀 뵀던 분 같은데? 낯이 익는데요? 그쵸? 예전에 수업 들으신 적 있으시죠?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일단, 다른 과목들은 다 개강하셨나요? 세 과목 전부 다 개강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무역실무가 원래 토요일 날 연강이었잖아요. 근데 대무역법 하기 전까지 토요일 날 오전, 일요일 날 오전 아마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오전 강의하고 내일 오전, 그리고 조금 예. 그래서 구체적인 강의 일정은 아마 팀장님이 다시 공지를 좀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요새 어떻게 공부 잘 되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는 첫 시간부터 막 진도 이만큼 나가면 짜증나잖아요. 조금 부담 없이 그냥 OT 형식으로 인생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첫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이메일 주소는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궁금하신 사항 공부하시거나 관세사 꼭 무역실무에 한정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세사 전반적인 어떤 향후 진로가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그냥 편하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도 거의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당일 안에는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핸드폰으로 보통 카톡으로도 많이 이렇게 질문 주시거든요.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제가 근무 시간에는 이제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보내주시면 그날 안에는 답변을 그래도 해드려요. 그래서 공부 관련된 것도 상관없고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1차도 아예 한 번도 안 해봤다. 꽤 많으시네요. 거의 동차로 지금 시작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2차 수업이고 횟수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1차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빨리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예 그냥 동차로 지금 처음부터 이제 2차 과목을 공부하시려면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차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이해가 됐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2차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코텀즈의 CIF 아주 막 디테일하게 1차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은 이게 18회차 안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도 그럼 수업 같이 들으시겠네요.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2차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만 하신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총 18회차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아마 6월 한 중순부터는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도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이 될 거고, 일단 간략하게 이제 무역실무 관련된 내용 전에 제 개인적인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관세사 업무를 하기 전에 그냥 일반 사기업을 다녔어요. 일반 사기업을 다니다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새 맞아. 취업하기 되게 힘들죠. 취직하기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고, 큰 기업들이 어떤 공채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냥 수시 채용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좀 젊으신 분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좀 알고 있는데, 취업이 돼가지고 대기업을 다니시더라도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을 다시 돌려가지고
뭐 대기업을 다닐 때랑 현재 이제 관세사로서 이제 그 근무를 할 때랑 비교를 하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업들 좀 규모가 큰데 가면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혹시 미생 보신 분 계신가요? 미생. 아, 보셨어요? 조금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상사 얘기예요. 무역 상사. 근데 막 보면 막 욕설이 난무하고 정말 그런 회사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사 업계로 제가 들어온 다음에 저는 이제 대형 관세법인에서도 있어봤고 이제 조그마한 사무소에서도 있어봤고 그리고 중견 관세법인에서 뭐 다양한 이제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그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항상 이게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까지밖에 이제 뭐 안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게 관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은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정말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길도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진입을 하셨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막 옆에서 주변에서 남들이 뭐 관세사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휩쓸려서 뭐 오신 분들도 있겠고 뭐 뉴스 같은 데서 옛날에 막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관세사 뭐 연봉 뭐 2위다 뭐 3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사일 뿐인데 그 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레이스거든요. 여러분들 수험 기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거는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최소 진짜 아주 최소 공부 1년 뭐 3년, 4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라톤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틸려면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슬럼프가 오고 공부가 안 되고 막 주변에서 막 선배들이 야 관세사 대도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무게 중심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슬럼프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숱하게 많이 봤어요. 숱하게. 그래서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관세사 공부를 시작했을까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왕 관세사가 되기로 마음을 딱 잡으셨으면은 합격을 해서 나가시든지 포기해서 나가시든지 하여튼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맥스 3년이에요. 3년 이상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통 2, 3년 차에 가장 합격을 많이 하고 요즘은 또 시험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서술형이고 이런 논문 뭐 이런 스타일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굉장히 객관식 단답형 형식의 답안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에는 동차 합격생 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동차. 그러니까 생동차라고 하죠. 생동차. 근데 요새는 생동차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시험에 딱 맞게끔 뭐뭐뭐뭐만 딱 암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딱 보니까 대부분 아직 뭐 20대이신 것 같은데 20대면은 머리가 이제 핑핑핑핑 잘 돌아가고 암기도 잘 되는 시기죠. 물론 10대만은 못하겠지만 술들을 좀 드셨으면 어쨌든 30대 40대 합격자 수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시험 유형이 이제 암기 단답형 암기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암기를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막 깊이 있게 파고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린 딱 수업 목적에 맞게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가 막 너무너무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깊이 있게 뭔가를 뭐 찾아보고 싶다. 이런 거는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나중에 만약에 뭐 석사를 하신다든지 박사를 하신다든지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건 비단 무역실무 과목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 공통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도 그 궁금증을 조금 참으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딱 엑기스만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고 툭 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소개는 좀 드린 것 같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과 조금 연결이 되긴 하는데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에.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요거는 좀 A급입니다. 요거는 뭐 B급입니다. 이렇게 좀 등급을 좀 나눠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A급인 거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애들은 뭐 C급이나 D급이 되겠죠. 좀 마이너한 것들. 근데 되게 마이너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한 7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고 한 30, 40% 정도는 예측이 좀 힘든 그런 좀 불이에타라고도 하죠. 불이에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그 불이에타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다 잘 못 쓰세요. 대부분 다 잘 못 쓰고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겠죠. 개중에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나 예상했던 문제 그리고 누구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파트네 라고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테고 이제 공부를 했던 범위 그 범위조차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숱합니다. 모의고사를 봐보면은 얘는 정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해가지고 정말 특 A급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조차도 막상 답안지 내보시는 거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시험에서는 그런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마이너한 부분을 잘 써서 이제 합격이 됐다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지엽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기본 제 책은 한 권이잖아요. 두 권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한 권조차도 여러분들 수험장 2차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완벽하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 권조차도. 충분합니다. 한 권. 자, 그리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해하고 언제부터 암기해야 되죠? 저는 그 질문이 옛날부터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처음에. 그리고 그 이해한 거를 암기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와 암기는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해한 거를 토대로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암기를 쉽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암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기본 이론 시간 때는 암기 안 할 거야. 아니요.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강의 들을 때 머리에 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왜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끌어가는 거잖아요. 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니까 그냥 3시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듣고 있으면은 그냥 이해도 하는 것 같고 공부도 되는 것 같고 한데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3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 2배, 정말 최소 2배는 복습을 혼자서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해, 암기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다. 옛날에 가끔 이런 분들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9월 달까지는 이해만 할 거고 10월부터 뭐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랑 암기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다. 그리고 돌아서 복습하실 때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이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잘 못 외우시죠? 그냥 맨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보면은 이거 누구 번호인지 대충은 알지만 친구 번호들 잘 못 외우시죠? 근데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번호를 다 암기해야 됐거든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난 중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다. 다 젊으신 분들이겠죠. 옛날에는 이제 다 번호를 암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저의 그 취지는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습하면서 내가 이거 이해했지 넘어가 이렇게 하면은 암기가 된 건 아니에요. 가장 암기가 잘 됐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머릿속으로 한번 쭉 떠올려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CISG 뭐 10조 영업소의 정의 한번 써보신다던가 그러면은 써지면은 암기가 된 거고 머릿속에서 자꾸 꼬이고 안 써지고 하면은 암기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야 된다. 계속 암기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머리에 계속 쥐가 날 거예요. 암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암기를 하실 수 있고 공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암기 시험이다. 우리 시험 거의 암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암기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이 시간조차도 그냥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겠죠. 예전에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이 3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저 혼자만의 공부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혼자서도 이렇게 계속 빡세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내 공부하고 이게 똑같은 3시간 강의를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심히 내가 수업 시간에도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복습 시간이 훨씬 단축되세요. 복습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험은 내년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시험은 나의 시험은 1월 1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2월 31일까지는 단권화 과정도 마무리가 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시험장 들어갈 때 여기 A부터 Z까지라는 범위가 있으면은 딱딱딱딱 각 파트별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모든 범위가 다 정해져야 돼요. 내년에 1월 모의고사 들어갈 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1월 1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지만 1월달 모의고사 6개월간 모의고사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또 흔들립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슬럼프가 크게 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5월이죠.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죠? 금방 갑니다. 금방. 기본 이론 듣고 뭐 핵심 요약 듣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올해 거의 연말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어떡하지? 회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1월 1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자.
석사, 논문, 스타일,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 궁금한 게 생기실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굳이 뭐 내가 네이버를 찾아보고 뭐 구글링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알아보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냥 우리는 딱 시험에 맞는 그런 범위 하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 주변, 제가 시험 볼 때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모의고사 성적도 좋고 막 1, 2등 하고 이랬던 분이신데 막판에 쓰러지셨어요. 체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한 일주일 막 링게로 맞고 떨어지셨어요. 결국에.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지금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뭐 체력적으로 뭐 무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체력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막 무리하게 뭐 운동을 막 빡세게 하라 이런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뭐 30분씩 이렇게 뭐 좀 빠른 걷기를 하신다던가, 이제 본인만의 좀 체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다들 뭐 조금씩 틀리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그래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 보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대신에 먹는 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살도 막 엄청나게 많이 찌고 했는데, 이게 체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이제 6월달 시험이다 하면 저는 한 4월쯤에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헬스를 끊었어요. 억지로. 그래서 헬스장 일주일에 한 3번 가가지고 30분씩 아침에 걷고 하니까 다시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는 거 잘 드셔야 되고, 그리고 뭐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 빡센 운동 말고 하여튼 조금 뭐 빨리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체력은 꾸준히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공부 스터디는 솔직히 지금 시험 유형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이거든요. 스터디를 한 3, 4명이서 같이 했는데 3, 4명 중에 한 명이 흔들리면 다 같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물론 3, 4명이서 같이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그 분을 따라가지고 같이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오후에 좀 먼저 들어가 볼게 하면은 그분이 간 다음부터는 나도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이런 스터디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시험 유형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야겠다 하시면은 2분이서 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크고, 한 명만 흔들리면 바로 흔들리거든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써보는 요 정도 스터디는 뭐 괜찮지, 같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스터디는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관련된 스터디는 솔직히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아예 스터디 자체를 안 했었고, 이거는 좀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생활 스터디는 그래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거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서 하시면 조금 그렇긴 한데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하시는 거는 저는 했어요. 저는 생활 스터디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내가 몇 시에 이제 독서실 각자 공부하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그 시간 늦어가지고 오면은 뭐 커피를 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생활 스터디는 했는데, 막판에는 거의 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 스터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이용 안 하시고 야 오늘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 저희는 고시 공부잖아요. 고시 공부다 보니까 생활 패턴을 좀 단순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저는 요거는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 이 기준이 있으면은 만약에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주무시는데 보통 10시 딱 지나는데 나 오늘 너무 치맥이 먹고 싶어. 치킨과 맥주를 뭐 여러분들 공부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을걸요? 치맥도 하고 소주도 먹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음날 9시에 공부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죠. 힘들어가지고 한 12시 뭐 겨우 일어났어요. 뭐 과음했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 걸 그날 못 하겠죠. 아, 그래. 그래서 늦어져요. 다음날 또 영향을 받아요. 힘들어서. 또 늦게 일어났어. 아, 또 진도 또 밀렸어.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낮밤 바뀔 수도 있고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차라리 내가 치맥을 먹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도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그냥 웬만하면 맞춰주세요. 그래야 다음날 다시 그냥 9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고 물론 이것도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슬럼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마치는 시간 그건 어느 정도 좀 지켜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30분, 뭐 1시간 정도는 좀 더 무리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공부하시고 다음날 뭐 또 한 4시간만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잠은 한 7시간 정도는 그래도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을 6시간 이하로 주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긴 봤는데 그러면 그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똑같이 3시간을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3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한 9시간 공부한 것만큼의 효과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정신이 맑아야 되겠죠. 정신이 맑으려면 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한 7시간 잔다고 해도 순 공부 시간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뭐 한 6시간, 7시간, 6시간 반, 7시간? 저는 한 7시간 잤던 것 같아요. 저는 한 7시간 정도 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나중 얘기기는 해요. 우리는 이제 무역실무도 있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있죠. 무역실무가 80점, 대외항 각각 10점, 10점에서 10점, 이제 100점 만점인데 2차 과목 중에 새끼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환특법이 있고 관세법이랑 그리고 대외 외환이 있겠는데 지금은 대외 외환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진도를 안 나가시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무역실무 3시간 할 때 같이 대외 외환을 넣어가지고 공부하시지 마시고 대외 외환은 그냥 좀 따로 떼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이건 지금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짜투리 과목들을 관세법 공부할 때 환특법 같이 공부하고 하면은 약간 자꾸 밀리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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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시간 해가지고 앞에 대회, 그다음에 뭐 3과목, 그다음에 뭐 환특법,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좀 따로 좀 이렇게 시간을 떼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하시게 되지. 자꾸 무역실무 안에 넣어가지고 하시고 관세법 안에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안 하게 돼요. 관세법 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환특법이 밀리고 무역실무 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대외외환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막판에 한 2월, 3월 모의고사 보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대외외환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의고사에 나온 것만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봐야죠. 근데 그럴 때, 그 시점이 오면은 이미 좀 늦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외외환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같이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이제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암기하시고 이 과정을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복습하실 시간이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아니죠. 일주일에 최소 6시간 한 과목당 4과목이면은 거의 24시간을 강의를 들으셔야 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렇게 좀 복습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하여튼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공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모르겠어요. 1차도 그래도 한 9월?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실무랑 뭐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2차랑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텐데, 회계학은 얘가 만만치 않아요.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회계학 열심히 2차 공부를 하고 1차는 뭐 당연히 되겠지 하면서 하다가 매년 꼭 그런 불상사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무역 영어 때문에 떨어지시거나. 그래서 2차 모의고사도 막 되게 잘 보세요. 막 잘 보시는데 당연히 1차가 붙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차가 탁 떨어져 버리면 되게 애매해져요. 동차로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무리하게 나 무조건 동차로 합격할 거야 무조건 하면서 너무 2차로 몰고 가다가 1차가 탁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공부하면 안 나게 돼버려요. 왜냐면 1차를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1차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내가 특히 회계라는 과목을 좀 잘 모른다,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뭐 전공, 특히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계가 왜 약하냐면 거의 다 문과거든요. 거의 다 문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회계학 공부를 대학교 때 뭐 따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계학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부 문제를 푸시고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 데까지 아무리 빡세게 공부를 해도 최소 3, 4개월 이상 넉넉 잡고 6개월 정도 잡으셔서 공부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과락 매년 1차에서 회계학과락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통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차 공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회계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1차를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잘 계획 짜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뭐 OT는 간략하게 마치는 걸로 하고,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뭐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들 학생분들이세요? 아니면은 대학생? 난 직장인인데 직장인은 휴학이 아니지. 직장인인데 그냥 공부하고 있다. 직장인 분은 직장인 아니시고 다 학생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앞에 일단 교재를 보시면은 목차를 한번 쭉 보실게요.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를 공부하셔야 되는 전부입니다. 1편에 이제 무역의 기초,
2편에 무역 계약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3편이 CIS죠, CISG. 그리고 4편이 인코탐즈, 5편이 대금 결제, 6편이 이제 UCP 신용장 관련된 거, 7편이 운송, 8편이 보험, 이제 9편 종료까지 해서 무역 계약이 성립돼서 무역 계약을 이행을 해서 무역 계약이 종료가 되는 요 1년의 과정이 요게 무역 실무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서 다 노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역 계약이 뭐 어떻게 뭐 기초가 어떻게 되고 이행은 어떻게 하고 종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목차도 그냥 매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범위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무역 실무의 얼개가 조금 더 빨리 머릿속에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CISG 예를 들어가지고 CISG도 마찬가지. CISG도 어차피 여러분들 1조 뭐 2조 뭐 3조 뭐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각 조별 조의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35조를 내가 복습할 차례예요. 그래도 1조부터 88조까지 CISG가 요러한 범위에 있구나라는 걸 처음에 한번 쓱 훑어보시고 35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머릿속에 그 CISG라는 구조가 머릿속에 더 빨리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체적인 큰 범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좀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OT는 마치는 걸로 하고, 자, 무역실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처음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답안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그런 답안들, 그 용어들이 조금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하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선하증권, 그리고 뭐 한문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짐, 화물이라는 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 자, 얘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그래서 무역 실무는 실무잖아요. 실무.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막 혼용돼서 쓰여요. 선하증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선화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송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송화인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수화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화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 적화약관. 협회 적화약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IC. IC인데 자, 하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화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틀려요. 교수님들마다 쓰는 용어들이 틀린데 보통 요 하는 좀 대륙법계에서 많이 쓰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좀 70대 이상? 하여튼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대륙법계가 독일,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쪽에서 하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라고 쓰시는데 좀 젊으신 교수님들은 요렇게 쓰세요. 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협회 하 약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요거에 맞춰서 답안을 쓰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거의 이쪽으로 많이 쓰세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화증권, 송화인, 화주. 근데 옛날 분들은 좀 이렇게 쓰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다 보면은 막 섞어서 써요.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 웬만하면 통일성 있게 좀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로 되어 있어요. 상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너무 막 논문 이런 거 찾아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막 서점 가서 무슨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무역 상학, 무역 뭐 상무, 하여튼 이런 책들 굳이 보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자, 운송 서류가 있고 그리고 선적 서류라는 게 있어요. 선적 서류. 자, 얘는 좀 용어 정의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운송 서류. 자, 운송 서류는 자, 운송회사가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 발송. 자, 운송서류는 이제 운송회사랑 화주랑 둘 간의 관계에서 운송계약을 맺고 이제 물품을 본선에 적재 발송 또는 수탁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발급하는 서류고, 선화증권이나 뭐 해상항 운송장이나 항공항 운송장 이런 종류들이 이제 운송서류고, 자, 선적서류는 물품의 선적.
자, 선적 서류는 범위가 커요. 물품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제공하는 모든 일체의 서류를 선적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운송 서류보다 범위가 훨씬 큰 거죠. 운송 서류는 선적 서류의 하나의 종류죠. 그리고 상업 서류는 상업 송장, 우리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보험 서류 같은 것들. 그래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송 서류, 선적 서류. 그래서 간략하게 운송 서류는 운송회사랑 화주 간의 관계에서만 발급하는 서류고, 선적 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제공하는 이제 모든 일체의 서류들을 다 선적 서류라고 지칭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우개가 되게 칠판 지울 때 되게 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되게 그 막 끔찍한 소리 이 손톱으로 긁으면은 얘랑 얘는 지울 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얘는 지울 때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딱 쉬어. 뭔가 좀 이렇게 그 손톱으로 긁는 느낌이 들어요. 얘 좀 버려야 돼. 이거 잠깐.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자, 간략하게 절차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무역 계약은 셀러랑 바이어랑 이제 처음에 계약 체결을 하겠죠. 계약 체결을 하면은 자, 우리 차를 불러가지고 실어가지고 여기 뭐 CY든 뭐든 해가지고 배에다가 물건을 싣겠죠. 그리고 쭈루룩 가가지고 도착하면은 물건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절차가 수입 통관. 그리고 통관이 완료되면은 여기 가서 또 차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주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절차가 수출 통관. 관세사가 하는 일이 결국 이거예요. 수출자가 물건 실어가지고 물건 배에다 싣기 전에 우리가 수출 통관 대행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한국의 경우에는 물건을 내려가지고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빼기 전에 관세사들이 수입 통관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관세사가 왜 필요하냐? 수출자랑 수입자랑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비싼 거예요. 100만 원짜리 왔어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짜고, 야, 100만 원인데 우리 인보이스 관세 조금 내려고 10만 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대부분 우리나라 관세는 8%가 가장 기본 관세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짠 다음에 100만 원이면은 8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면은 8천 원만 내면 되잖아요. 자, 요런 거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자, HS 코드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그 HS 코드에 따른 세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관세율표.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치를 매겨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지거든요. 이 금액이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일괄 절차,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뭐의 규정에 따라서요? 관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전체적인 모든 실무들이 무역 실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이 관세율표, 관세평가, 관세법. 이게 뭐 단순하게 저렇게 딱 떨어지는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면은 관세평가 하는 게 쉽겠죠. 근데 뭐 로열티가 묻어 있거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의 그 가격을 값어치를 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물건이에요. 처음 들어오는 물건. 이런 것들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금액을 매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은 그런 컨설팅 그런 것들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간략하게 앞부분에 대한 좀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 1장 무역의 개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